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26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은 권문세족의 등장과 국민왕의 개혁정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려시대 역사를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족에서 몽골귀족 왔고 그 다음에 무신정변으로 등장했던 무신들 우리가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무신 정권이 끝나게 되는 사건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몽골의 침입이었죠. 자,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권문세족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권문세족을 나중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신진사대부입니다. 그래서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는 우리가 오늘 같이 핵심 개념으로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몽골과 막 싸우는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몽골 애들이 쳐들어오니까 무신 정권은 강화도로 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토가 전부 다 유린당하게 되었고요. 팔만대장경 같은 문화재를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문화재들이 많이 소실될 정도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무신 정권이 붕괴가 되고 결국에 개경 환도를 결정을 했습니다. 개경으로 환도한다는 것은 몽골에 항복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삼별초가 저항하기도 했다. 뭐 이런 것까지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경 환도 이후에 고려가 원나라한테 간섭을 받기 시작을 하지요. 고려가 간섭을 받았지만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고려가 독립국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시기를 쉽게 표현해서 원간섭기라고 보통 역사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원간섭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간섭의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고요. 이 시기에 새롭게 사회를 리드하는 세력들, 사회 지도층으로 등장했던 지배 세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권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권문세족에는 여러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뭐 무신 정권 시기가 끝났지만 아직 남아있는 무신들도 있었고 옛날 문벌귀족 시기부터 잘 나갔던 사람들도 그 대를 어느 정도 이어져 왔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권문세족을 이루었는데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 그 중에 여러분이 중학교 수준에서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권문세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원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한 이 시기가 원간섭기이기 때문에 원나라를 등에 업고 약간 친원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원나라를 등에 업고 새롭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왕세자 시절에 원나라에서 생활할 때부터 같이 원에서 생활했던 사람 혹은 원나라 말에 능통해서 원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 혹은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할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 기타 등등 여하간 원나라랑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이 기존과 다르게 팍 치고 올라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다? 권문세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역사 용어로서의 권문세족은 꼭 원나라랑 관련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중학교 수준에서 이해를 할 때는 권문세족은 친원파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권문세족으로 누가 있냐? 기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기철은 대표적인 친원세력으로서 기철의 여동생, 그러니까 기시성을 가진 여성이 원나라의 공녀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이 공녀로 끌려간 다음에 이 사람의 인생 역정이 공녀 생활을 하다가 이제 궁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나라에. 그리고 그 궁녀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왕자랑 결혼을 한 거죠. 궁녀로 들어갔다가 왕자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궁궐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첫 번째 부인, 그러니까 황제 황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정말 인생 역정이 기구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기시성을 가진 황후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기황후라고 부르는데 이 기황후의 오빠가 바로 기철이 되겠습니다. 자, 당시에 고려는 원나라 황제에게 많은 간섭을 받고 있던 상황인데 그 원나라 황제의 부인의 오빠니까 기철의 권세가 대단했겠죠. 자, 기철 같은 사람은 이런 원나라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많은 횡포를 부렸습니다. 뭐 권력을 동원해주고 뭐 재산을 불리는 것도 물론이고 뭐 매관매직하고 뭐 그런 기타 등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겠죠. 이런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친원 세력이고 권문세족이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기에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했던 권문세족들은 권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권력을 독점하고요. 그 다음에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 행태를 많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사사롭게 자신의 토지를 넓혀가지고 운용하게 되는 대농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행태가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교과서
얘는 안 나오지만 선생님이 따로 갖고 온 자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제도가 무너지면서 권문세족이 남의 토지를 빼앗아 부자는 밭도둑이 있다 할 만큼 토지가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지어야 해서 1년 내내 부지런하고 고생하여도 식량은 부족하였고 부자는 편안히 앉아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생산량의 태반을 먹었다. 국가에서는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이득을 차지하지 못하니 백성은 더욱 공공해지고 나라는 가난해졌다. 자, 이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토지를 너무나 대농장을 만들 정도로 엄청난 토지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송곳 하나, 송곳을 땅에 꽂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땅이 넓은가요? 엄청 좁죠. 겨우 요만큼. 요 땅 꽂을 땅조차 없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농민들의 삶이 곤궁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권문세족들이 모든 토지를 차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불리고 있는 동안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권문세족의 땅에서 농사를 빌려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민들이 어떻게 됐다? 노비와 같은 처지로 몰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문세족의 땅에 딸려있는 노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 노비들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세금이 덜 거치게 되고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게 되는 거죠. 권문세족들이 만든 대농장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법적 허술한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금을 기피하고 그랬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려에서는 개혁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뭐 충선왕이나 이런 왕들이 이거 문제 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해요. 원나라와 권문세 이의 힘을 업은 권문세족이 반발을 했겠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했던 것이 누구냐? 바로 공민왕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 간섭기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다 왕의 충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원나라에 대한 충성의 의미로. 그런데 이 공민왕 보면은 충이 안 들어가요.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여기서 넘어올 때 뭔가 큰 변화가 있었구나. 여러분들 유추를 할 수 있을 텐데 공민왕은 반원, 원나라에 반하는 개혁 정치를 실시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서 고려의 왕으로는 공민왕 정도는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민왕이 왕이 될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4세기 중반에 그 잘 나가던 원나라가 슬슬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원나라 각지에서 미친 듯이 반란을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혼란한 상황을 틈타서 고려에서도 개혁의 움직임이 불었던 것이지요. 자, 공민왕의 개혁 정치의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민왕은 몽골식 복장과 변발 같은 스타일을 금지시킵니다. 변발은 이야기를 했지요. 자, 이렇게 머리에 일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발하는 것을 변발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고려에서도 몽골식 복장들이 유행을 했어요. 보게 되면은 몽골 스타일의 모자를 그대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몽골 스타일의 복장 같은 거 전부 다 고려의 지배층들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금지시키고 다시 고려 스타일로 돌렸던 게 공민왕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치 제도나 왕실의 호칭 같은 것도 전부 다 원래대로 복구를 합니다.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원래 고려가 대외적으로는 이제 왕이지만 자기들끼리 대 안에서는 대내적으로는 황제라고 생각을 하고 황제의 국가처럼 행동했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원간섭기 들어오면서 레벨이 왕의 국가로, 제후의 국가로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원래대로 복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지했었던 정동행서 역시 폐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철과 같은 친원 세력들을 전부 다 숙청함으로써 원나라의 정치 간섭을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쌍성 총관부 지역을 공격을 해서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차지하고 나서 맨 뒤에 좀 더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역이 여기까지 넓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민왕 때 차지한 지도 영역은 뭐 내신 시험, 수능 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할 거 없이 매우 많이 출제되는 지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재밌는 거는 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할 때 이때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이성계와 그의 아버지 이자춘 되겠습니다. 이성계가 누군지는 여러분들 알죠? 조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 조선을 세웠던 이성계는 이때 당시에는 고려에서 활약을 하는 게 아니라 원나라에 사실 벼슬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원나라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원나라의 벼슬을 받아서 이성계 가문이요. 그래서 원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이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까 원나라가 곧 멸망할 것 같고 고려가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는 고려인의 피가 있기 때문에 고려 쪽에 붙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고려랑 얘기를 해서 고려가 이 지역을 공격을 할 때 쌍성총관부 수복에 큰 공을 세웠고요. 그로 인해서 고려의 벼슬을 받고 고려의 정계에 새롭게 진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성계의 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이때부터 고려의 장군으로서 착착착착착 커리어를 쌓고 나중에는 고려의 엄청난 권력자가 되고 결국에는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민왕이 이 쌍성총관부를 공격을 안 했다면은 사실 이성계라고 하는 인물이 고려의 정치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도 재미가 있지요. 자, 여섯 번째로 요동정벌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압록강을 건너서 옛 요동 지역까지 진출을 했던 것 역시 공민왕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죠. 자, 내부적인 개혁으로는 어떤 것들을 했냐? 원나라 반대하는 거 말고 정방을 이때 폐지를 합니다. 자, 정방이라고 하는 건 우리 무인 정권 때 최우가 만들었던 인사기구였죠. 그런데 그 인사기구 폐지한다는 건 결국에 뭐다? 다시 왕이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서 인사권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정치 개혁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권문세족을 공격하기 위해 새로운 인물을 등용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신돈이라고 합니다. 자, 신돈, 이런 보이는 것처럼 스님 출신이에요. 기존의 정치와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시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권문세족을 공격하고 고려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데는 아주 적절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지요. 자, 이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개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전, 밭과 민, 백성과 관련되어 있는 도감 기구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권문세족들이 빼앗은 토지, 불법적으로 갖고 있던 토지들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다음 불법적으로 노비계가 된 사람들은 다시 해방시켜서 양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기구가 전민변정도감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사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돈이 전민변정도감 두 개를 청하고 전국에 방을 붙여 알리기를 백성이 농사지어온 땅을 권세가들에게 거의 다 빼앗겠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 권력 있는 세력 있는 사람들은 아마 권문세족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양민들을 노비로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민변정도감을 두어서 고치려고 하니 만약에 니들이 잘못을 알고 스스로 고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겠다. 기한이 지나서 일이 발각된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니 빼앗은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안 받기 기뻐하였다. 그래서 이런 사료들 나오게 되면 여러분 신돈과 전민변정도감 그리고 신돈을 등용했던 공민왕이 권세가 여기서는 권세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권문세족들을 공격을 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돈 한 명 있다고 해서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세력과 싸울 수는 없겠죠. 자, 공민왕은 이때 과거제도를 개혁을 합니다. 과거제도가 뭐냐? 새로운 인재를 뽑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을 하는데 이때 과거제를 통해서 새롭게 등용된 인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신진사대부라고 부릅니다. 자, 사대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는 말이에요. 송나라의 지배층도 사대부라고 불렀죠. 세계사 시간에. 자, 사대부는 유교 지식인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사대부라고 하면은 그냥 어느 시대는 상관없이 유교 지식인이면 보통 사대부라고 부르니까 헷갈리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새롭게 진출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가 특징이냐? 성리학. 고려 말에 중국에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의 하나의 스타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던 권문세족들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고 그 다음에 유교적으로 올바른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공민왕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는데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공민왕의 정책은 개혁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신돈이 제거당하게 되고요. 공민왕 역시 말년으로 가게 되면 초기에 순수했던 그런 정치적인 이상들을 잃게 되고요. 약간 정신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서 그런 정치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서 결국에 공민왕도 신하에 의해서 제거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고려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결론만 얘기하면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공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문세족과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고려의 정치를 바꾸어서
고려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공민왕은 죽었지만 공민왕이 쌓아놓았던, 공민왕이 발탁했던 신진 4대부들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진 4대부들은 끊임없이 권력층이었던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고려사회를 개혁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이러한 신진 4대부의 파트너로서 새롭게 이 시기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있는데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신흥 무인 세력, 무인이니까 당연히 군인들이겠죠. 하지만 그냥 무인 세력이라고 하면은 무신 정권을 일으켰던 무신들이랑 헷갈리니까 우리는 새롭게 흥했다. 이렇게 해서 신흥 무인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무신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홍건적이나 왜구랑 싸우면서 새롭게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공을 세우면서 정부 내에서의 위치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 신진 4대부의 파트너로서 고려를 개혁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했다라고 하는데 홍건적은 누구냐? 머리에 빨간 색깔 수건을 두른 사람들이니까 홍건적이라고 부르겠지요. 자, 홍건적은 원래 중국에 있는 한족 농민 반란군입니다. 누구랑 싸우는? 원나라랑 싸우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나라의 세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강해지다 게 아니라 약해져도 원나라가 약해져도 여전히 한 번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그 반란군을 계속 진압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압박을 받은 홍건적이 이제 가까이 있는 고려로까지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차례 정도 침입을 하는데 2차 침입 때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이 홍건적한테 함락당할 정도로 그래서 공민왕이 암동까지 도망가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고려에 쳐들어왔던 애들이 홍건적입니다. 실제로 고려가 망할 뻔했어요. 자, 그리고 왜구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해적이에요. 자, 그 근거지는 어디냐? 우리와 일본 사이에 있는 스시마섬, 한국말로 하면 대마도지요. 자, 대마도에 많이 분포하던 일본 해적들인데 이 일본 해적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냥 가까운 데만 와가지고 이제 좀 약간 약탈을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자, 바다로 갈 수 있는 데는 뭐 다 가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나게 넓은 곳에 그냥 우리나라 곳곳에 침입을 하고 있고요. 바다만 가고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상륙해가지고 내륙 지역까지 외구들이 진출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 말에 가뜩이나 원나라와 권문세족 때문에 혼란스러운 고려의 상황을 외부의 세력이었던 홍건적과 왜구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개판을 만들어놨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홍건적과 왜구가 싸웠던 인물들이 누가 있냐? 대표적인 신흥 무인 세력들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영 장군 되겠습니다. 최영이라고 하는 인물은 고려의 명문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최영의 친척들은 사실 고려의 귀족으로 어떻게 보면 권문세족이라고 봐도 뭐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영 자체도 나중에 고려의 왕이었던 공민왕 다음 왕이었던 무왕의 장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에 원래 있던 기득권, 그러니까 고려의 핵심 권력과 가까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영하면 유명한 내용이 뭐가 있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죠? 최영 장군이 한 말은 아니고 최영의 아버지가 이제 최영한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최영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는 아니죠. 30대 중반부터 이제 많은 전공을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최영이 활약했던 지도만 보더라도 곳곳에서 활약을 했던 걸 볼 수 있죠. 초기에는 원나라가 이제 반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고려한테 야 너네 우리 좀 도와가지고 반란군 좀 진압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영이 원나라에까지 가가지고 반란군이랑 싸웠던 그런 모습도 있고요. 우리나라 곳곳에서 뭐 왜구와 홍건적들을 여러 차례 격파했던 게 최영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려의 최고의 장군 하면 최영입니다. 그래서 최영이 얼마나 잘 싸웠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얼마나 최영을 좋아했냐면은 최영이 죽고 나서 최영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이성계와의 권력 다툼에 패해가지고 결국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최영은 나중에 죽고 나서 뭐가 되냐? 무속신앙에서 장군신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도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최영을 신으로 모십니다. 신. 그 정도로 최영이 당시에 홍건적과 왜구와 싸우면서 많은 공들을 세웠고 고려를 지키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고려 내에서 입지가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는 왕의 장인어른까지 할 정도로 거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최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영과 좀 반대되는 인물이 아까 공부했던 이성계인데요. 사실 이성계 자체는 동북면 지방 출신으로서 원래 고려의 핵심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아버지가 쌍성 총관부를 공민왕이 수복할 때 거기서 큰 공을 세우면서 이성계 역시 고려의 중앙정계에 입문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는 고려의 장군으로서 뭐 온갖 곳에서 고려에서 참여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최영 못지않게, 아니 어떻게 보면 최영보다 더더욱 많은 전투에 참여를 해가지고 전부 다 홍건적과 왜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던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뭐 활을 엄청나게 잘 쏘는 걸로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 화살 잘 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 이름 자체가 화살 잘 쏘는 사람인 주몽, 그 다음에 이성계 정도가 사실 제일 유명합니다. 뭐 일설에 따르면은 이성계가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화살 3개를 동시에 쏴서 각각 다른 관역에다가 맞췄다느니, 아니면 날아가는 새 5마리가 있었는데 화살로 쏘았는데 그 화살 하나로 새 5마리를 톡톡톡톡톡 뽑아가지고 새를 잡았다느니, 아니면 이제 이성계가 나중에 손님들이 이성계 집에 찾아왔을 때 이성계가 손님들을 대접해주기 위해서 저기 멀리 있는 배나무가 있는데 그 배나무를 화살로 해가지고 배의 꼭지를 톡톡톡톡 떨어뜨려가지고 그 화살로 맞춘 그 배들을 이용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니 하는, 뭐 이성계 화살 솜씨와 관련된 일화는 뭐 전설로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고려의 역사책 그리고 조선의 역사책에도 뭐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화살을 잘 쐈나 봐요. 뭐 기록에 의하면은 화살을 뭐 100번 넘게 쏴서 100번 다 정중앙에 맞춘다느니 뭐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성계죠. 자,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최영 얘기를 했잖아요. 최영이랑 이성계는 둘 다 신흥무인 세력입니다. 우리가 신흥무인 세력은 전부 다 신진사대부의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최영이나 이성계나 전부 다 고려사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데는 공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최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왕의 장인이고 그 다음에 또 권문세족이 자기들이랑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고려사회를 아예 다 통째로 바꾸거나 그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고려사회에 뭔가 자기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고려사회를 개혁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성계나 최영 이외에 한 명 정도도 알아두면은 최무선 정도를 얘기하고 싶어요. 자, 최무선은 누구냐?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사람입니다. 당시에 화약은 중국에서 발명돼가지고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약간 기밀 정보 같은 거였어. 군사 기밀이었겠죠. 그런데 최무선이 이제 왜구를 상대로 할 때 화약을 이용해가지고 왜구를 공격한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생을 화약을 만드는데 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원나라 기술자도 만나고 막 자기가 자기 일생을 통틀어서 연구를 거듭한 결과 화약을 생산하는 데 성공을 하고요. 고려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고려에서 화약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구도 만들고요. 결국에 생산한 화약을 바탕으로 진포해전이라고 하는 해전에서는 화포를 이용해서 왜적을 격퇴하는 그런 큰 군공까지 세웠던 인물이 바로 최무선 되겠습니다. 최무선의 뭐 그 후손들도 화약 관련해서 근무할 정도로 화약 패밀리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나라 간섭기에 새롭게 등장했던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 권문세족이 정치를 잘했냐 하면 정치를 잘하지 않았죠. 권력을 독점하고 매관매직하고요. 그 다음에 대농장을 건설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민왕이 권문세족을 공격을 하려고 했고요. 공민왕이 등용했던 과거 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관직에 진출했던 이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권문세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의 파트너로서 당시에 새롭게 등장했던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신흥무인 세력이었죠. 자,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권문세족을 효과적으로 공격을 한 다음에 고려사회를 안정시키게 되면 고려가 계속해서 뒤로 쭉 유지가 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뭔가 트러블이 생긴다면은 고려라고 하는 사회가 한 번 더 휘청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 그리고 권문세족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이 신흥무인 세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유명한 사람 최영과 이성계, 이 둘은 이 뒤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간섭기 시기에 새롭게 권력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주로 원나라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권력을 독점하고 대농장을 건설했다. 그에 반해서 vs 공민왕은 어떤 정책을 실시했냐? 자주성을 회복하고 정치를 개혁해서 원나라의 간섭과 권문세족의 횡포를 끊어내려고 했다. 정동행성, 변발, 기철 없애고 쌍통총과부 회복하고 정방 폐지하고 신돈 등용해서 전민변정동안 같은 거 설치하는 등등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많지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민왕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을 우리가 신진 4대부라고 하는데요. 이 신진 4대부들은 권문세족과 다르게 새롭게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권문세족들을 굉장히 비판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외부에서는 홍건적과 왜구가 고려를 괴롭혔는데 이들과 싸우면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신흥 무인 세력인데 이들은 신진 4대부의 파트너가 되어서 고려의 정치를 개혁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깐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사회와 문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스토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친구들 안녕.